안녕하세요. 함께 읽고 걷는 책곳의 윤정 선생님입니다. 봄이면 벌써 우리가 역사 여행지도 다니고 같이 막 뛰어놀고 재밌게 놀았을 텐데, 물론 공부도 했을 텐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역사 여행도 못 가고 사실 밖으로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행도 지금 연기가 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우리가 역사 여행을 가기 전에 좀 선행 학습을 미리 해도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선행 그 미리 공부해야 될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전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어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요. 우리 2년차, 그러니까 역사 여행을 보통 우리 책곳은 3년을 다니죠. 그 중에 1년 역사 여행을 다니고 두 번째 2년차 역사 여행을 다니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자, 우리 2년차 친구 여러분들, 원래 3월과 4월 달에 각각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요. 어디로 가기로 했었죠? 맞습니다. 진주 통영입니다. 진주 통영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들? 사실 역사 여행보다는 우리가 보통 가족끼리 주말에 혹은 친구끼리 어디 놀러를 갈 때 어디 갈까 하면 경주나 위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진주나 통영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진주는 진주성에 나들이도 하고 유등 축제할 때 축제도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통영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회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회도 먹고 새벽단이라든가 그런 것도 구경 가고, 또 그 통영 근처에 있는 섬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래서 역사 여행지로 통영과 진주를 가자고 이야기하면 진주 통영을 가자고 이야기하면 거기는 맨날 가는 곳인데 이렇게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주와 통영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정말로 기억해야 될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라는 거는 좋은 역사도 있고 나쁜 역사도 있죠. 우리는 좋은 역사만 기억해야 해서는 안 되죠. 왜? 나쁜 역사를 기억해서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진주와 통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비극적이지만 꼭 기억해야 될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랑 관련이 있죠? 네, 그렇죠. 이미 뭐뭐뭐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려 7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 물론 중간에 한번 쉬었습니다만 7년 동안 이어진 임진왜란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임진왜란은 원체 길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많은 곳에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 그러니까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정쌤은 왜 임진왜란과 진주 통영을 갈까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는데요. 임진왜란과 관련된 어떤 영웅들, 여러분 누구 혹시 기억나시죠? 딱 하면 임진왜란 하면 딱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 다음 또 어떤 대사가 있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전 세계 4대 해전에 들어가는 대첩 중에 한 개를 한 사람. 기억나요,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이순신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장소로 저는 통영을 꼽습니다. 물론 통영 앞에 있는 한산도라는 섬까지 가면 좋지만 우리가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혹여나 이번 여행이 너무 재밌고 공부를 하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한산도까지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순신 장군 말고도 임진왜란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큰 공을 세우기도 했고, 또 이름이 남기진 않았지만 이름 모를 의병들, 백성들까지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이순신 말고 많다는 뜻인데요. 그 중에 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김시민 장군입니다. 김시민 장군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위인전기를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위인전기를 참 많이 읽었는데 이상하게 김시민 장군 위인전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막 괜히 감동적이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김시민 장군이 일본에게 맞서서 끝까지 싸운 곳이 바로 진주성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성에는 김시민 장군 말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임진왜란 때 남자들만 열심히 싸운 게 아닙니다. 남자도 열심히 싸웠고 여자들도 열심히 싸웠고 노인도 열심히 싸웠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도 열심히 싸우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임진왜란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죠. 그 중에 여성으로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진주성에서 일본 왜군의 그 장수를 끌어안고 남강, 진주성에 가면 앞에 강이 커다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남강입니다. 그 남강에 끌어안고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 논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개 사당도 진주성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의 역사, 그 중에서 김시민 장군과 논개, 그 다음에 통영의 이순신 장군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역사 체험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럼 이제 알아야 될 거 뭐죠, 여러분들? 임진왜란이죠, 그쵸? 임진왜란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는 가사 설명을 듣는다 치고 그 전에 우리가 알면 뭐가 좀 어떤 걸 좀 알면 좋을까요? 그렇죠. 임진왜란 때 도대체 어느 왕이었죠? 그 왕이 준비를 안 했나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일본의 누가 대장이었죠? 일본의 대장이 누구였고 그 사람은 왜 조선을 쳐들어온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 두 개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전쟁이 막 발발했겠죠, 여러분들. 전쟁이 터져서 이순신 장군 싸우고 의병들 싸우고 김시민 장군 싸우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혹은 일본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영상에서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여러분들? 임진왜란이라는 무려 7년 동안 일어난 전쟁 때 도대체 임금이 누구였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미 선조 이렇게 얘기하고 막 저한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은 우리가 막 같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또 답답하긴 한데 다음에 뭐 시간 되면 라이브 영상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미 선조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실은 임진왜란 때 되게 좀 안 좋게 기록되어 있는 왕이죠. 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백성들을 끝까지 싸운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서울을 버리고 도망간 게 선조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실 선조에 대한 평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 사실 선조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 중간쯤에 있는 임금이죠. 그리고 선조 임금 때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굉장히 훌륭한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조라는 임금의 댐댐이, 선조라는 임금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 때 훌륭한 사람들 누가 있죠? 뭐 이황, 이이 이런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덕형, 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혹시 1년차에 안동 갔을 때 기억나나요? 서해 류성룡 선생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뭐 신립 장군 등등등 해서 그다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좀 여러분들 집에 위인전기 있죠? 위인전기 딱 이렇게 읽었을 때 좀 유명하다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가 바로 언제냐면 이 선조 임금 시대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이 선조 임금 시대 때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왜 임진왜란을 제대로 준비 안 했어요? 전쟁 준비 왜 안 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붕당 정치입니다. 조선의 역사는요, 조선의 정치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신하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왕의 모든 걸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왕과 신하가 언제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서로 힘을 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하들의 힘이 더 세지기도 하고 왕의 힘이 더 세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또 모든 정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조선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는 신하들이 서로 뜻이 맞는 신하들끼리 서로 모여서 우리가 한 팀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짜장면이 좋아. 너도 짜장면이 좋아? 와, 너도 좋아? 그럼 우리는 짜장면을 좋아하는 팀이네? 그럼 짜장면 팀. 너는 짬뽕이 좋아? 나도 짬뽕이 좋아. 그래? 짬뽕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먹는 거에 비유를 했는데 어떠한 신하들이 모이면 무슨 정책을 결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막 확산됐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드네? 그러면 지원금을 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국민들이 힘드니까. 근데 얼마를 주면 좋을까? 어떤 사람들은 요만큼을 주자. 아니야, 이만큼을 주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모든 국민에게 전부 다 줘야 돼. 이렇게 하나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들이 다 다른 거겠죠. 왜? 뭐가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내가 정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들이 만들어집니다. 일종의, 그리고 각자 중요한 어떤 가치,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조 임금 때는 사실 어떻게 신하들이 편을 나눴었냐면
이조전랑이라고 지금 뜰 겁니다. 이조전랑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두고 동쪽에 사는 사람들과 서쪽에 사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동인, 그 다음에 서인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이조전랑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를 두고요. 그런데 선생님 왜 그 자리 때문에 그렇게 신하들이 갑자기 싸워요?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친구를 벼슬을 이걸 주자. 아, B라는 친구한테 이걸 줬으면 좋겠는데, 벼슬 이거 하면 좋겠는데, 아, C라는 친구는 이 벼슬을 주면 좋겠어. 라고 그 이야기를 왕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뭐냐면 이조전량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의 선비들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임금하고 같이 정치를 하고 벼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벼슬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리가 바로 이조전량 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랑 친한 사람 혹은 나랑 좀 가까운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를 두고 이쪽 동쪽에 사는 사람과 서쪽에 사는 사람 의견이 달랐고 동쪽에 사는 사람의 의견대로 보이고 서쪽에 사는 사람의 의견대로 보이다 보니까 동인, 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두 팀이 나누어졌지만 서로 힘을 모아서 정치를 잘했으면 우리나라 힘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을 텐데 사실 동인과 서인이 서로 내게 옳다. 아니야 내게 옳거든. 이렇게 싸우는데 더 힘을 썼지 서로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힘을 모으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선조란 임금의 딱 있고 동인과 서인이 서로 힘을 모으지 않고 계속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나라의 힘이 어떻게 되죠?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선생님 일본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일본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그리고 7년 동안 전쟁을 하려고 하면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의 나라에 와서 7년 동안 전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럼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업을 해보면 누구랑 많이 헷갈리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임진왜란 일으킨 사람 누굽니까? 라고 손을 들어요. 저요! 얘기해봐.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언제 나오는 사람이죠? 일제강점기 전에 을사늑약을 맺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는 뒤에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일왕은 아닙니다. 일왕은 따로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왕을 갈아치우진 않거든요. 왕을 따로 두고 왕은 사실 그때 허수아비 같은 존재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사실 일본은 전국시대라고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키워드를 따로 적어주면 좋습니다. 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전국시대라고 해서 한 100년 가까이 자기들끼리 막 싸웠어요. 싸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도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기 부하로 삼아서 계속 싸우면서 힘겨루기를 했어요. 100년 동안. 나라에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약해졌겠죠. 그렇지만 좋은 점이 있었던 거는 그 전쟁을 많이 하면서 전쟁 무기도 발달하고 전쟁 기술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싸웠던 그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딱 하고 나면 그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선생님. 왜 조선을 쳐들어왔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쳐들어왔을까요? 아마 역사책을 읽은 친구들은 이거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도 있고 막 세 번째 이것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모든 걸 다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역사책을 가서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로 그 어마무시한 전쟁을 일으켰을 리는 없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요 명예심
야욕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꿈이 있는 친구들 있죠? 나는 꼭 이거 할 거야. 나는 꼭 이거 할 거야. 이런 꿈이 있을 건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전국 시대 100년 동안 싸웠던 일본을 통일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곳을 정복하고 싶은 거죠.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로 눈이 딱 돌아갈까요? 아, 저 대륙. 저 넓고 넓은 저 대륙을 나는 정복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 입장에선 우리 입장에선 여러분들 일본은 침략을 받은 거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진출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대륙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명예심, 야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전국시대 100년 동안 전쟁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복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이 싸웠던 다른 장군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완벽하게 복종을 할까요? 나랑 싸웠는데 지금 제가 힘이 세서 내가 제 밑에서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제가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하고 싶죠, 여러분들? 아, 저 틈을 노리고 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끌어내리고 내가 대장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지금은 자기 부하지만 언제든지 자기의 뒤통수를 빵 하고 칠 수 있는 저 다른 지역에 사는 장군들의 힘을 뺏어야 돼요. 근데 노골적으로 너희 힘 빼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힘을 뺄까 고민해 봤더니 그 장군들 밑에 있는 부하들을 뺐으면 돼요. 자, 그러면 너희 부하들 다 내놔라 한다고 내놓을까요? 안 내놓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예를 들면 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장군이에요. 그러면 제 밑에 있는 부하들을 내놓으라고 하면 뭐 해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의 라이벌이 앞으로 될 수 있는 다른 장군들의 힘을 뺏기 위해서,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 있는 부하들을 어디로 쓰냐면 바로 조선, 명나라와의 전쟁에 쓰기 위해서 그 부하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전쟁 일으키면 야 너희들 부하들 다 내놔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라이벌의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무역. 선생님 무역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역사 체험 때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혹시 이거 필기해 놓은 친구들은 역사 체험 와서 혹시 윤정 선생님이 그걸 잊어버리고 가면 꼭 저한테 선생님 그때 온라인 수업에서 그 무역 때문에 전쟁이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라고 저한테 꼭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는 선생님이 뭐를 줄까요? 플러스 1점을 주겠습니다. 우리 1.2점 무슨 점수인지 여러분들 뭔지 다 알죠? 자,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아는 친구들. 그렇게 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가볼까요? 임진왜란. 우리나라 어떤 상황이었죠? 선조임금, 붕당정치, 동인, 서인, 전쟁 준비 제대로 안 함. 맞죠? 자,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죠? 일본은 전국시대 100년 동안 자기들끼리 싸웠어. 그런데 그거를 누가 통일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디를 쳐들어왔죠? 바로 조선을 쳐들어왔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한 70점입니다.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진짜 목적이 그럼 조선이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일본의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는 조선이 목적이 아닙니다. 일본의 진짜 목적은 어디였냐면 조선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죠? 바로 중국의 그 당시 나라가 명나라였어요. 명나라. 자, 다시 볼까요? 중국의 명나라. 조선의 우리나라는 조선. 일본은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렇게 있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그냥 빨리 거쳐서 조선은 그냥 지나가는 문인 거예요. 조선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냐면 바로 명나라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명나라 땅이 훨씬 없잖아요. 그리고 명나라랑 무역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 조선에게 선조 임금에게 그리고 일본이랑 좀 친한 조선의 신하들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어요. 무슨 신호를 보냈냐고요? 그건 바로 뭐냐면 전쟁하려고 하는데 조선 너의 생각은 어때?
그런 신호. 우리 명나라 치려고 하는데 조선 같이 할 생각 없어?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을 또 아끼는, 보면 일본에서도 조선에게 되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겠죠. 뭐라고 할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희가 좀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돼 라고 해서 계속 그 정보가 조선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조 임금이 뭔가 저 일본이 좀 이상한데? 우리 뭔가 좀 가서 조사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동인, 서인이 두 팀이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한 팀만 보내면 안 되겠죠. 왜? 그럼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난 동인만 안 믿어. 제가 서인이면? 제가 서인이면 나는 저 동인이었단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인 한 명, 대표, 서인 대표 한 명, 이렇게 두 명을 보냈습니다. 일본으로. 전쟁 터지기 전에. 그런데 자, 이 두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일본의 상황을 보고 마음을 모아서 이거 이상해 라고 했어야 됐는데, 둘이가 서로 확실히 의논도 안 하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한 명은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전쟁 준비할 거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전쟁 준비한다고 백성들 괴롭힐 필요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팀은 아닌데 전쟁 일어날 것 같은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니까 와 장난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선조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그래 전쟁 일어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 드디어 임진왜란, 일본이 어마한 군대, 그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드디어 조선은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쳐들어올까요? 우리 부산 사람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수업 때 선생님 역사 체험 가면 일본이 제일 먼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게 바로 부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랑스러운 건 아니죠. 사실은 너무 좀 안타깝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부산에서 일본군을 처음으로 맞이한 장군이 2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바로 정발 장군. 그 다음 누굴까요, 여러분들? 동네읍성에 가면 꼭 공부하죠. 여러분들 아마 박물관 수업 들은 친구들은 우리 준호 선생님하고 같이 저 동네읍성 가서 송상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상현 장군, 이 두 사람이 일본을 어떻게 하죠? 일본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어떤 힘을 쓰지 못하고 순식간에 끝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부산을 치고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서울로 쫙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시간이 여러분들 2주가 안 걸려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이 쳐들어올 때 제대로 서울 쪽에 연락이 되지 않고, 선생님 왜 연락이 안 됐어요? 예리한 친구도 아마 그 질문 할 거예요. 그것도 역시나 역사 체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일본 왜군이 조선 정발 장군하고 송상현 장군하고 싸우고 서울까지 올라가는 동안 서울에서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부랴부랴 이거 뭐지?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하다 보니까 이 선조 임금이 신립 장군을 내려보내고 했지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일본은 서울로 올라오고 결국 선조 임금은 이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왜? 선조 임금이 거기서 일본에게 잡히거나 죽으면 조선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서운 것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선조 임금이 부랴부랴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짜자자 이제 선조 임금을 잡아야지 하고 서울에 왔는데 이미 선조 임금이 살던 경복궁은 불타고 없고, 그쵸? 임금은 쌩하고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헐 이게 뭐지? 라고 했답니다. 사실 선조는 어떻게 했냐면 일본이 너무 무섭게 올라오니까 중국 명나라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 유승룡 선생님 같은 사람, 안동에서 우리 배웠죠? 사람이 절대 안 됩니다. 임금이 이 조선 땅을 떠나는 순간 이 조선은 무너집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선조 임금을 말립니다. 그래서 결국 선조 임금은 명나라로 가지는 못하고 명나라 근처에 있는 우리 조선 안에 의주라는 곳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선조 임금 아들이었던 광해군, 여러분 광해군에 대해서도 공부할 게 정말 많죠.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광해군이 원래 세자가 아니었는데 세자로 임명되면서 광해군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끌어 간다거나 의병들을 찾아간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굉장히 또 비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는 또 역시나 다음 게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임진왜란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계속 전쟁에서 졌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하자, 백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동안 사실 전쟁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선조와 달리 이게 좀 뭔가 심상치 않은데 라고 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미리미리 뭐든지 간에 미리미리 내 역할을 충분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김시민 장군 같은 사람들, 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즐거운 소식인데,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전쟁에서 이긴 게, 전쟁 소식을, 승전 소식을 들려준 게 누굴까요? 바로 이순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막 감동받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뭐 김시민 장군,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분 홍위 장군 곽재우 아시죠? 의병. 홍위 장군 곽재우 같은 경우도 전쟁이 터지고 나자 명나라 황제에게 받았던 붉은색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요. 그 다음에 자기 조상들의 묘를 싹 다 엎어버립니다. 왜? 일본 왜군이 와가지고 그 조상의 묘를 더럽히는 거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의병을 조직하죠. 근데 사실 곽재우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무시받던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다 두 손 두 팔 다 걷고 나와서 의병들에서 끝까지 싸웠던 게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그게 무려 7년 동안. 너무 재밌잖아요? 임금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신하들에게 잡혀서 의주에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무시받던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고, 이게 전쟁 때 조선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런 경험을 했던 백성들이 임금 혹은 양반들에 대해서 옛날처럼 막 존경심을 가지거나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특히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이 한 번 더 터지거든요. 이것도 이번엔 중국의 청나라가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어쨌든 두 번의 전쟁을 하고 나서 백성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반들이 그런 양반들이 아니네? 임금? 뭐 임금 좋긴 좋지만 우리가 좀 뭔가 자기들 본인들이 좀 더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번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서민들의 의식도 성장하고 힘이 강해지게 되죠. 그건 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의 활약과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7년의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사실 7년의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묻죠. 선생님 누가 이겼어요? 라고 하는데,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7년의 이 전쟁에서 사실 어떻게 전쟁이 끝났냐면 7년 동안 치열하게 전쟁이 이어지면서 고통받는 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병사 죽습니다. 위장이 되게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으면서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돌아오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조선 땅에 있었던 일본 왜군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결국 다 후퇴를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 후퇴하는 일본 왜군들을 끝까지 잡아서 싸운 게 바로 마지막 노량해전입니다. 뭐 노량대첩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남해 관운포 쪽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싸우다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물러나게 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쌤, 그러면 전쟁 얘기 좀 더 해주세요 하는데, 전쟁에 대한 더 많은 얘기는 역사 체험 때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쌤,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 끝나고 나서 누구도 좋은 나라가 있을까요? 사실 없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쟁 끝나고 나서 선조 임금이 죽고 어떤 사람이 왕이 되냐면 광해군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이제 이 전란 수습이란 말을 하는데, 전쟁 이후에 조선의 삶을, 조선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 모습을 많이 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징비록이라고 혹시 기억나나요? 그 안동 하회마을에 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안동 하회마을에 서해 류송영 선생님이 쓴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고 이게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징비록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고 임진왜란 동안 무슨 일이 있었으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게 징비록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그런 책, 징비록이라는 책 혹은 그 외 역사책을 보면 정말로 전쟁 이후에 7년 동안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해서 먹을 것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저기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정말
백성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광해군 같은 경우는 그런 백성들의 삶을 다시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뭐 농사 지을 땅을 다시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다시 뭐 호구 조사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다 뭐 숫자 같은 거 파악한다거나 이런 걸 하고 동의보감 같은 책 같은 걸 만들게 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 광해군이 정책을 또 펼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임진왜란은 사실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원래 목적은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라고 얘기했죠. 명나라는 사실 어떠냐면 일본이 조선에서 싸우는 게 좋지 명나라와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을 자기 땅에서 하면 고통받는 게 결국 자기 백성이죠. 자기 땅에서 할 바에 남의 땅에 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군인들을 다 조선 땅으로 내려보냈죠. 무려 7년 가까이 그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명나라는 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물론 명나라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돈이며 백성들이며 에너지를 이 임진왜란에 쓰다 보니까 명나라 힘이 약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어느 나라가 힘이 세지냐면 자 여진족, 만주족이 세웠던 이 청나라의 힘이 세지면서 이 힘의 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명나라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청나라의 힘이 세지는 게 바로 중국의 상황이었어요. 두 개의 나라가 있지만 힘의 균형이 깨진 거죠. 자, 청나라가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게요. 광해군 같은 경우는 사실 백성들의 삶을 아주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외교를 가만히 하려고 보니까 이 명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청나라가 힘이 세지네? 그러면 우리는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나라가 지금 대세네? 청나라랑도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라고는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배우냐면 중립 외교라고 해서 명나라, 청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외교를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죠? 빠바방 하고 깨지죠. 이건 여러분들 또 다음에 우리 되게 다음에 공부할 게 많다고 했죠.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자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힘은 조금 약했지만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을 때까지를 기다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도쿠가 이에야스라는 사람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여러분들 교토에서 힘을 썼던 사람이에요. 도쿠가 이에야스는 지금의 도쿄.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 지금의 교토. 자, 도쿠가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도쿄, 에도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에도입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 시대라고 하는데 자, 에도, 지금의 도쿄를 중심으로 힘을 키워나갔던 도쿠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을 죽이고 오사카 성에서 이렇게 싸웠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토가 아니고 오사카입니다. 오사카 제가 헷갈렸어요. 오사카에서 힘을 키웠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이제 지금의 도쿄에 힘을 키웠던 도쿠가 이에야스가 오사카 성에서 큰 전투를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힘을 가지는 게 도쿠가 이에야스예요. 도쿠가 이에야스가 일본을 딱 지배하게 되면서 도쿠가 이에야스는 정책을 바꿉니다. 어떤 정책?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일본 우리나라와 다시 화해하는 정책.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우리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죠. 우리 다시 교류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알았다. 왜냐면 계속 서로 이렇게 싸우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서로 뭐합니까 여러분? 통신사라고 우리 많이 하죠. 부산 박물관에 또 우리 준우 선생님하고 박물관 수업을 한 친구들 아마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신사를 보내서 일본에 문물을 전해주고 또 일본은 거기에다 화답을 보내주고 하면서 화해의 물결이 만들어지는 게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쟁 때의 이야기보다는요. 자, 그 얘기는 충분히 우리가 역사 체험 가서 할 거니까요. 전쟁 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황,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순신이나 김시민 장군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마인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불패신화입니다. 김시민 장군도 역시나 끝까지 싸워서 근데
일본이 왜 진주를 쳐들어갔죠? 이것도 제가 역사 체험 때 말해줄 건데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김시민 장군이 6일 동안 7일 동안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사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겼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했을까? 무엇이 정말 중요했을까? 저는 이걸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 좀 더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전쟁에서 영웅들이 임진왜란을 승리에 이끈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웅들이 아니라 물론 영웅들이 포함이죠. 영웅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이름 모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자신을 버려가면서 나라 혹은 여기서 뭐 국가가 중요하겠지만 국가도 있지만 어쨌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한 그 의병들 이름 모를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역사 체험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면 만날 거예요.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의병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서 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임진왜란 역사 유적지인 진주통영을 다니면서 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걸었겠구나. 어떤 마음으로 일본군을 맞이했을까? 왜군을 맞이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있기도 하고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아마 되게 낯선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자, 패스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패스트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패스트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지금 코로나19처럼 훨씬 더 무서운 패스트라는 게 한 마을에 떠돌 때 그 마을에서 패스트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행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가고 못 만나고 그쵸? 그 다음에 새학년이 되었는데 새학년 같지도 않고 이 상황에서 묵묵하게 각자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 책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과 역사를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역사를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도 원래 해야 됐던 혹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묵묵하게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고 1년 동안 여행 너무 재밌었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쉽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어쨌든 우리 진짜 너무 날씨 좋을 때 같이 진짜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밤 우리 막 안아주고 이럴까요? 자, 그래서 진주 통영 가기 전에 여러분들 임진왜란과 관련된 책 많이 읽고 궁금하면 선생님께 따로 연락해도 됩니다. 밴드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 다음에는 또 재밌게 다른 역사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동영상 보낼게요. 안녕.